예, 오늘 볼 얘기는 우리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인권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볼 테고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울산에서는 가장 헌법의 권위자일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윤경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모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공무원입니다. 예, 네, 오늘 현대사회 인권 6번째 시간을 여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주 어렵게 오셨는데 인권법화연구센터 우리 윤경일 연구원님이 오늘 좀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아이고 될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처음은 간략하게 헌법에 대한 영상을 짧게 한번 좀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상은 뭐 대충 좀 봤는데요. 우리가 지난 촛불 때도 그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헌법 교육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는데 영상에서 보면은 좀 다른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 이런 데 좀 다 다르게 기본권이 앞으로 좀 전진 배치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래 그 국가 고유의 헌법, 우리가 고유의 헌법이라는 것 중에 핵심이 국가 자금들이거든요.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실은 근대국가 이전에도 충분히 헌법과 비슷한 최고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국대전이라든지 뭐 그러한 법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근대 시민헌법으로 들어오면서 핵심은 국가가 왜 존재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국가 속한 영역, 우리가 국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용어 자체가 피플이냐 네이션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의 인권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언 선언하고 나서 시작한 것이 근대 시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한 가지만 더 길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최근에 현대 복지국가 헌법 체제로 보더라도 이제는 생존권이나 생명권 같이 근대적인 헌법의 가치뿐만 아니고 현대적인 헌법의 가치까지 기본권을 포함시켜서 국가의 헌법이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체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우리 헌법도 지금 개정이 87년 이후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개헌 시기에 이런 문제까지도 좀 차제하는 논의가 좀 진행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제 일단 총선 결과가 네. 60% 이상 여당이 얻었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헌법 개정을 18년도 3월달에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됐던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설명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헌법이 개정되는 부분들 중에 특히 권력 분립에 대해서만 권력 작용에 대해서만 굉장히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그렇죠.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기본권을 어떻게 더 아까 말씀드린 현대복지국가 형태로 더 강화시킬 거냐라는 논란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헌법에 대해서 지금 1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의 뭐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전문가 총괄, 그리고 기본권 조항, 그리고 통치구조, 그리고 경제개혁 부칙 해서 이제 130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뭐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기본권 조항, 아무래도 관심이 현대사회 인권이니까 인권을 목록하고 있는 이 조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이렇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인데요. 이 전문은 뭐 긴데 다 읽기는 좀 그렇고 각자 서울대 듣는 학생분들 좀 각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첨언을 좀 해주시죠. 하여튼 항상 우문화 교수님 다른 수업에서 말씀하시지만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실제로 진짜 읽어보시고 그 사이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역시나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을 잇는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건국적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섰을 때 대한민국이 선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쭉 내려가서 자유 권리라든지 세계평화 인류 공연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근대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전문의 특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8년 7월 12일 날 제정됐다. 그 이후에
부차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뭐 이거는 그 위에 우리 헌법 보시면 명시적으로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법 10호고 전부 개정되어서 1987년 10월 29일 날 됐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핵심은 전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헌법을 기본법, 기초법이라고 생각하면 헌법의 전체 문강 중에 가장 엑기스만 뽑아놓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용어들도 기본적으로는 재판 규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각국 지방법원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재판 규범도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쫓겨가지고 말이 너무 빠르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해주시면 학생들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죄송합니다. 시간과 무관하게 천천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시죠. 저는 이 항상 전문을 읽으면서 우리 보통 입에 익어있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대한의 국민이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대한민국 아니고 대한국민이다. 하는 좀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그 국제 1조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주어가 뭐냐.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주어가 아니고 이걸 이루고 있는 국민이 주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에 있는 게 하나의 문장인데 대한국민은이 주어거든요. 그리고 뒤에 쭉 나가는 거 본문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읽는 방법 이렇게 해서 주장하시는 학자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헌법 전문 좀 뭐 욕을 하자면 문장이 하나니까. 그렇죠. 해동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 쓸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외국들 같이 하이픈으로 연결하면 때는 끊어줘야 되는데 네. 끊질 않으니까 뭐 소위 해도 독해하는 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맞아요. 87년에 바뀐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절과 지금은 많이 어문이나 이런 부분도 차이 나서 이게 구시대적인 권위적 틀이 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뭐 총각을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던 얘기라서 이제 기본권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이제 해야 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예. 총강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안내를 조금 더 드리면 아예 이제 이해를 아직 못하신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이거 1조는 아까 보셨고요. 2조는 국민요건 재국적법 같은 거 이야기하고 재국민을 보호한 이번 코로나 사태 덕분에 재국민들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우리 학생들도 또 국민들도 이해 전 세계 보내서 데려오고 하는 국가의 기본적 틀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틀을 이런 비상사태를 통해서 국가의 그 작용 틀을 보여준 것 같아서 이번에 대해서는 헌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감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북한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3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영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 또는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4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해서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라서 어떻게 계속 교류하고 통일로 나아갈 것이냐, 그 통일 또한 평화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 기준을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북부는 국토 방위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이 돼야 된다.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6조는 조약의 국제법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또 이제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7조는 공무원 이야기인데요. 공무원은 봉사자이고 책임을 지며 신분과 정치 중립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고 8조는 정당 이야기인데 설립 자유고 복수 정당제, 그다음 민주적인 의사 형성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 통진당 해산 사건 같은 경우에 있었지만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될 때는 해산될 수도 있다. 그리고 9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항이기도 한데요.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 민족주의적 특색을 띠지만은 우리만의 문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K-팝이라든지 하여튼 K에 관련돼 있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우리가 뭐 기술침이라든지 이런 시간 보면 방탄소년단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우리 문화가 창달이 돼 있다라는 걸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또 더 지원을 해나가는 방향을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앞에 총각에서는 헌법의 어떤 기본 원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정리해 놓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을 하니까 그 기본권이 저 밑에 10조부터 시작되는 게 참 끝까지 마음에 좀 안 드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존재 이유 헌법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 그 내용을 밝히고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건지 적합한 시스템이 뭔지 이런 부분을 잘 기술해 놓고 있는 건데 국민보다 국가가 먼저 기술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민주적으로 잘 작동하는 상관은 없는데 이것이 과거에 이제 독재 권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게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좀 봐왔으니까 여전히 계속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포레트인데 어쨌든 헌법이라는 게 인권 더하기 통치기구이니까 그렇죠. 두 개를 아우르는 게 총감이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만약 총감에서 기본권 위의 부분을 이게 앞에 뽑는 게 맞느냐 아니면 뒤로 미는 게 맞느냐는 것은 사실 뭐 충분히 토론할 만하고 그래서 기본권 앞으로 떼는 것도 방법이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익숙하게 헌법학계에서 논의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저번 87년 헌법 개정할 때 그 이전까지가 정치구조연에서 대통령이 1번이었거든요. 그렇죠. 국회가 넘어오듯이 금방 그 박영철 씨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권리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총괄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뒤로 가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하고 아주 기본적인 틀을 1, 2, 3, 4 정도 하고 10조부터 가는 게 한번 땡겨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좀 이식된 민주주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인권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정되는 게 미군정 이후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다른 나라처럼 국가에 의해서 뭐 그런 역사들이 축적돼서 발전한 민주주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작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10조부터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할 기본권 구조인데요. 10조는 10조, 11조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조부터 22조까지는 자유권에 대한 얘기, 23조는 재산권, 그리고 24조에서 25조는 참정권, 그리고 26조에 30조 청구권, 31조에 36조까지가 사회권이고 31조 1항은 이제 열거되지 않은 권리, 기타 권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2항에서 이제 기본권의 제한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권리와 의무에서 39조까지 되어 있는데 38조 구조는 뭐 의무조항이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오늘 얘기해도 좀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싶어서요. 여기까지만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들어가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0조부터 먼저 보시죠. 10조는 제가 조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짧은 거니까 이거는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해서 이게 가장 시작을 알리는 조문, 기본권의 조문인데요. 이 어떤 맥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다른 개별 기본권 다 버려도 요것만 있어도 사실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건 사실은 없다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다른 단어마다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만 있어도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요 보시는 학생들은 요 정도는 그냥 머리에 넣어두시면 아주 깨어있는 학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 대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이 그 권리를 보장받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우리가 또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또 있는데 그래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본질로 각성되는 인격권 또는 이제 주체, 인간이라는 그 주체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기 위한 모든 정책을 펴는 것 뒤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통치 구조가 있는 이유도 이걸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가장 근본적 가치는 뭐냐 이게 철학같이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법철학이나 아니면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포함해서 인간이 왜 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게 답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물론 행복 추구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아주 명시적으로 구성이 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포괄적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뒤에 나올 사회권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포괄하는 큰 단어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인간으로서 살 수 있고 인간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의 10조 즉 국가는 그걸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국가 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명시적인 선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존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결국은 인권이라는 게 존엄하게 살다가 죽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존엄은 기본적으로 내가 존엄하지 않으면 남을 존엄하게 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책을 썼던데 그 책 속에서 네 행동이 존엄하냐 존엄하지 않으면 그걸 고쳐라. 우리가 정치인들 욕하면 되나? 정치인들, 경제인들 보면은 별로 존엄하게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소위 인권의 그 보장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존엄하게 살아야 그 인간이 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남의 인권도 지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조에서 존엄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저는 또 한 가지 또 이런 게 10조가 물론 이제 제일 10조하고 11조가 기본권의 가장 원칙적인 부분을 이제 써놓은 거잖아요. 평등권하고 이제 뭐 인간의 존엄과 행복주권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이제 10조에서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딱 박아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건데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인권을 확인하고라고 하는 저 단어가 저는 많이 꽂히더라고요. 뭐냐면 결국에 그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해야 될 주체도 국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인권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국가가 그 인권을 국민들 개개인에게 그 인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장해줘야 된다. 보장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인지 여부를 떠나서 10조 좀 되게 중요한 아까 얘기했지만 10조만 있어도 될 것 같은 뭐 이런 얘기. 10조만 가지고도 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오만환 교수 말씀하시듯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란 내용 자체가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 틀은 생명 그리고 내가 내인 이유인 인격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데다가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즉 자기결정 이런 가장 기본적 인간적 틀을 세 가지 정도 최소 세 가지입니다만은 그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내포하는 것이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강철 스님이 이야기하듯이 후단인 이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지는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서야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또 지방에서의 인권조례라든지 또는 이제 뭐 옴부즈만이 등등등 여러 제도를 통해서 지금 개인이 가지는 권리들 그다음에 기본권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특히 국가 차원에서는 벌써 20여 년 가까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자기 일을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둘째는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권을 주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논의가 좀 더 과감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전체 주민들 인식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체 내가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라는 인식을 전체 주민과 국민들이 하면서 국가 작용 등등에 대한 나의 권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선거권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선거를 통해서 약간 이제 정권 후반기를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국민들이 몰아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왜 해줬느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또는 우리가 가진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라라고 국민의 명령을 했다라고 선거 결과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적으로 볼 때. 본격적으로 선거 결과까지 분석을 해주시고 예. 어쨌든 10조, 11조도 이제 평등권인데요. 네, 11조는 2항과 3항은 뭐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1항만 제가 읽어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물론 이 표현들은 옛날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죠. 난 참 이 헌법도 그렇고 법들도 문제인데 이런 아주 많이 한다 요즘 많이 한다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말로 읽으면 차별받지 않는다. 그렇죠. 영역이 있어서도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예. 법문이 대부분 또 네, 일본만 네, 베껴가 있고 참 문제예요. 87년 이후에 기본적으로 법제처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그 법률 용어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조례 같은 경우에도 쉬운 말, 우리말에 가까운 거를 많이 바꿨는데 헌법은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아직도 이제 약간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후반기 바꿀 수 있는 바꾸어야 될 거고요. 11조 하기 전에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워낙 중요한 거라서 몇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10조에서 핵심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명권, 이제 인격권, 그다음 자기결정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논란될 수 있는 굉장한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너무 아쉬워서 제가 잠깐 11조 넘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를 들면 생명권인데 사형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느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이 1등인데 국가가 2등이고 사실은. 근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아주 기본적인 그거 없으면 생명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건데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가까이 됐죠. 사실 집회는 안 한 지가 97년 말 했으니까 한 20여 년 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폐지 국가가 되었는데 지금도 아직은 사실은 이제 극악범죄에 대한 사형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볼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또 하나가 이제 낙태. 이거는 이제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전개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무 길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상권이라든지 명예권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신세대 인권이라는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 나시면 요거 관련된 책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0조, 11조는 그 헌법의 기본권에서 가장 원칙적인 얘기들, 가장 견지를 해야 될 얘기들을 좀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권의 문제도 최근에 뭐 다양한 그 차별과 혐오, 배제 뭐 이런 얘기, 사회적 이슈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이 다 헌법 11조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종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보면 판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12조부터 22조까지가 이제 자유권. 11조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평등이라는 게 밑에 2조, 3조는 사실은 이제 1조를 부과하는 부분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등이라는 것이 너나 내나 나평등하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문환 교수님이 계신데 나이나 이제 뭐 다른 부분에 봐서 윤경이하고 평등하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사람으로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적 존재로서의 가치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서 그게
평등이라고 법에서 평등이라고 하지만 정말 평등하냐라고 따지면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실질적인 평등으로 보장할 것인가 다른 부분에서 역평등, 그러니까 역차별적인 요소들을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인 저와 똑같이 평등,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으로 딱 하면 똑같이 대우해줘야 되는데 왜 더해주냐, 세금을 더 투자하느냐, 그거는 결국은 비장애인인 사람보다 장애인 사람이 비장애인만큼의 활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존엄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역차별적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인에게 더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 틀이다 지금 현대 사회에. 그런 부분들은 인식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좀 구현하면은 이제 비장애인이 누려왔던 너무나 당연한 그 권리들은 사실은 특권이었다. 특권이었고 그 특권을 놓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은 특권, 그러니까 장애인을 우대한다는 것은 이제야 장애인들한테 평등하게 대우해준다는 거고, 그래서 장애인한테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놓고서 비장애인이 그럼 이거 역차별 아니야 하는 것은 실은 그들이 저도 이제 가져왔던 누려왔던 특권을 이제 내려놓는 평등이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자유하고 평등이 이렇게 그 길한 게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평등이 지켜져야 자유도 지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등한 당사자 사이에서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 평등하지 않으면 그게 자유가 있을 수 없죠. 사장님하고 종업원이 같이 대등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평등과 자유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 평등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의라는 건 결국은 실질적인 평등화 시키느냐 아니면 어느 것이 바른 가치냐, 이게 도덕적이든 아니든 윤리적이든 그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평등, 뭐 자유와 평등은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인권을 그 발전시켜 왔던 것은 평등을 이루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인권을 이만큼 신장시켜 왔던 거기 때문에 기본권을 구성하면서 10조, 11조에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은 뭐 당연한 결과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여전히 얘기가 길어지고 저는 이 뭐 강의 한 2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1시간을 여기에 투자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의 강의 목적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래서 10조, 11조 가장 중요한 조항이었는데요. 이걸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12조에서 22조까지가 이제 자유권에 대한 조항들입니다. 12조는 워낙 조문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1항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보장에 대한 조문인데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 뒤에 이제 그 신체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좀 꼼꼼하게 좀 열거를 좀 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일단 뭐 부분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읽어보기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키워드는 한번 봐야 되는데 이왕 보면 공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이것도 뭐 할 얘기 많지만 너무 많죠. 불가한 진술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상황을 보면 저희 영장주의가 있고 상황을 보면은 변호인이 도움을 받을 권리, 상황을 보면은 그 소위 미란다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고 6항은 구속적 심사 제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자백 이것도 진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12조는 진짜 12조와 13조는 신체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좀 13조는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조문이고요. 네, 앞에 보시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형법준 13조가 재형법준주의고 12조가 이제 뭐 이런 내용 구성이 되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게 근데 사실은 이 헌법 조항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한 역사. 그렇죠. 우리만 그거는 많은 영화를 봤죠. 그리고 일단 형사소송법에 형사소송이라는 국가장의 큰 틀에서 기본이 두 가지거든요. 재형법정주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은 뭐 1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2조 고문을 받지 않는다는 고문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사람 데려놓고 두드려 패고 물에 잠그고 뭐 고춧가루 붓고 이 정도가 고문이냐. 사람을 8시간 이상 가둬놓고 이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것도 고문이냐 아니냐.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의 거리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또는 이제 지금 요즘 이제 검찰 워낙하는 분위기라서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경찰이 워낙 이제 옛날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민 그 헌병이나 이제 일제 경찰에 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영장을 이렇게 그렇죠. 바뀌어 있는 부분도 지금은 사실 경찰들도 뭐 굉장히 학력 수준이라든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이제 검찰과 그 차이는 없다. 물론 단지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냐 아니냐 수준 정도 차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의 신청 같은 거를 한번 좀 고민 다시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형사 피고인 빼고라도 변호인 조력을 이제는 로스쿨 출신들이 많아지고 변호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이 로스쿨 그 변호사들이 돈을 못 버니까 이제 힘들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직역 자체의 이권을 좀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변호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공무원 변호인을 더 늘려서 파출소 그 저기 우리 청문감사관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한두 명 앉혀놓고 누가 오시면 민원 대접하듯이 해도 된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들 많이 뽑아서 지금 법무를 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워낙 이제 민주사회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백 문제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이 형사소송적인 또는 형법, 형사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12조도 약간 한국의 현실이나 현대화된 형사소송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좀 정리가 조금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이게 나온 이유가 영주든지 왕이 유럽 같은 경우에 마음대로 잡아놓고 우리 왕들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민 헌법이 생기면서 들어온 부분이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런 부분이 자유권 같은 건 다 보장되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문 문제라든지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문 무슨 말씀하신 것처럼 고문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인 어떤 그 압박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압박 가하는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들이 그런 거잖아요.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가져와서 실제 조사 안 하면서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잖아요. 불러줘 지금.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저 자백이라고 하는 거 스스로 인정하게 그 압박을 가하는 거니까 뭐 지금도 이게 87년에 우리가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사실은 현장에서 고문은 숱하게 일어났죠. 그렇죠? 지금은 그나마 많이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국선 변호 이런 부분이 뭐 예전에는 실제 없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예전 국선변은 그냥 선처럼 네, 그만 하려고. 진짜로. 그거는 뭐 국선 변호사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변호사들도 선처를 받았는가 중심으로 했던 그 정도의 어떤 우리 법률 서비스 자체가 워낙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국선 뭐 가릴 것 없이 그랬던 상황이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코로나 사태가 발생. 그 중에 핵심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체계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전 국민의 형사보험 같은 거는 괜찮은 방법 아니고 그게 공적 구조든 어떠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내가 경찰서에서 출두 통지를 받는 순간 공공변호사가 따라붙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든지 미국 영화 보면 많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만 뿐만 아니고 뭐 없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있든 없든 내가 형사적 소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공공변호사들이 붙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거는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공권력의 그 실제 좀 많은 위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우리 10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조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국가가 작용을 지키려 그러면
공개권과 방어권을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정의의 수호자들인데 공개권만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문제다. 검찰 조사에서 예전에 제일 이상했던 게 밤샘 수사였는데 그렇죠. 마치 밤샘 수사를 하면은 잘한 것처럼. 잘한 것처럼 제가 저 지워주면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언론 플레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혹시 뭐 반성 조사를 받아봤어요. 반성 조사를 받아봤는데 아우 졸려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예. 어쨌든 12조, 13조는 뭐 잠깐 맞지만 재형 법정주의에 대한 얘기면서 연자제 이거 뭐 지금은 연자제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뭐 소설 태백산맥 한강 이런 거 봐도 거의 뭐 연자제 때문에 사실 신원조회라는 면으로 꼭 연좌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개인의 신상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상을 체크를 우리는 국민들은 당하긴 하는데 이번에 그 저기 태용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걸려서 참 이상한 선거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일사부재리라든가 소금입법, 연자제, 재형 법정주의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서 이렇게 주행 하고 법정주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주행 법정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신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12조 13조는 크게 신체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주행 법정주의는 큰 원칙을 13조에서 정하고 있다. 예. 어쨌든 이 부분이 무력화되면은 실제 국민들이 이제 그 엄청난 직접적인 인권 침해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 우리 죄형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일 무서운 법은 괘씸죄입니다.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큰 죄가 괘씸죄예요. 처벌도 강력하죠. 왜냐하면 배제를 시켜버린다든지 결국 그것이 해고라든지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2, 3년 전부터 핵심적으로 갑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부분들 또는 이제 그 직장 내에서의 갑질 문화 배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참 권리라는 것은 신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은 다 들지는 않는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헌법의 각 조문이 워낙 다 중요한 조문이라서 이게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14조, 15조는 이제 이 거주 이전의 자유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게 다 이제 자본주의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거주 이전이라든가 뭐 직업 선택 이런 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장돼야만 하는 권리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뭐 현실에서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뭐 실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자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헌법 체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발현돼서 시작된 거라고 보기 어려운 체계이기도 하고 그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서구적인 역사적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중세 시대에 영주들이 그 영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못 가게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넘어서기 위한 거주 이전의 자유, 내가 어디 다른 동네 가서 살고 싶다, 여기 싫다. 근데 딱 지목해서 아직도 우리 민법에서도 사실은 그 부모가 거소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아이들에 대한. 물론 그걸 어떻게 보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있는데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전 같으면 호주가 걸치긴 했고 당연히 그렇죠. 호주제도가 네. 있으면 호주제도가 없어지면서 이제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 부모님이 그것을 하는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과 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큰 틀에서 보면 헌법이나 헌법적 사회적 현실 자체가 그런 부분에 근거해서 자꾸 바뀌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호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적 기틀이었는데 잘 생각을 안 나시겠지만 지금 학생들은 거의 지금 학생들은 이제 낳자마자 좀 됐나? 90년대 하여튼 그쯤 되는 것 같아. 하여튼 아니면 뒤? 그것도 오래돼서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고모들이 그 저기 정치내 참여권 이런 거를 찾아내게 되는 하여튼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들 내는 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호주제도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그냥 권리가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그런데 포주제도의 폐지 위해서 여성들이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주어지는 건 아니고 항상 압박되면서 찾는 것이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투쟁의 역사, 이게 투쟁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은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긴 하지만 실제 이제 그런 어떤 비타입적인 투쟁을 통해서 제도와 법을 계속 바꿔가는 그리고 권리를 확장해가는 이런 역사였던 거고 역시 호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지난한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네가 하다 집안 분란을 다 일으킬 정도의 이런 싸움들이 있었으니까 완강한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저도 네. 직업 선택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누구나 다 뭐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대학을 어디 가냐에 따라서 자기 직업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기본적으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약사. 그러니까 면허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들어오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결국은 이제 그게 역차별이 될 수 있지만 진정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직업에 들어오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는 경상적으로 봤을 때 의사협회나 변협이나 여기가 약간은 공공적인 의미를 주고 관리권을 대신 국가에서 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이지만 공공적인 이익을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나쁜 변호사가 있다든지 말이 안 되는 변호사다든지 또는 나쁜 의사가 있다든지 왜 수술방에서의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 면허를 박탈시키는 정도로 징계가 가야죠.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볼 문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 논의도 있을 법한데 기본소득이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거의 무의미한 현실적이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권리로서 보장이 돼야 사실은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운영되는 기본 받침이기 때문에 나중에 노동권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직업 선택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 교수님 말씀대로 내가 직업을 잃었을 때 다시 국가 작용을 통해서 사회가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틀로 가야 이것이 진정한 실효주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넘어가서 16, 17, 18 이게 이제 사생활 자유권,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생활 자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네. 11조에서 이야기했던 압수수색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렇죠. 그거는 일반적인 압수수색인데 여기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히 16조는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사는 곳 굉장히 예민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부모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사실은 어디 다 내 방이니 부엌이니 뭐 화장실이다 소개하면서 사실 부모님 침실 같은 경우에는 영역 바뀌는 거거든. 친구한테 소개하고. 왜냐면 그 두 분만의 또는 이제 그 가족 안에서의 어떤 정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내면적인 부분인데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면 아까 10조에서 이야기한 영장이 있지 않고서는 하지 못한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My home is my castle 그런 표현인데 우리 집, 내 집이라는 것은 성이다. 성이라는 것은 성벽이 있고 뒤에 해달파가 있고 이렇게 뭔가 이걸 해가지고 그다음에 오면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호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의 자유를 하기 위해서 실제 이제 그런 부분 입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미없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주거란 걸 원시 시대로 돌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친다든지 동굴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겠습니다. 한정을 얻고 그 재충전을 통해서 나와서 다시 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 나중에
뭐 헌법 개정안에도 이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워낙 그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쉽게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생활의 비밀 자유 이런 부분에 제가 한번 세계인권선언 얘기할 때도 얘기 잠시 했었는데 우리가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생활 문제는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쉽게 용인되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친구들 안에서도. 약간 그건 또 우리나라만의 약간 우리 민족만의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냥 우리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밥 먹나? 내 밥 먹는 걸 자기가 왜 물어봐? 니 어디 가노? 이게 우리가 인사말이거든요. 특히 이제 경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잘 모르니까 잘 안 쓰지만 동네에서야 마을에서야 뭐 어머나 할배나 뭐 이 아저씨나 뭐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그런 멤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통용되는 시대인데 사실은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 물어보면 저 장에 갑니다 뭐 인사는 바로 드리지만 왠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시니까 대학에 내에서도 사실은 교수님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런 인사말 자체 하나도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권위를 가지고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우려 섞인 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전통 문화 자체가 이 사생활에 대한 인식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사생활 자체가 프라이버시라는 걸 통해서 들어온 아니 우리 좀뭐 인사말 중에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안녕하지 못하냐 안녕하냐. 굿모닝도 안녕하세요. 굿이브닝도 안녕하세요. 굿나잇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설명이 굉장히 안녕하지 못하고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게 문화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권리로서 헌법의 조문으로 들어가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개인의 어떤 이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부를 묻는 이런 그 문화의 측면과 같이 결부된 이런 것과 실제 개인의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혼용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훔치고 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그 불만은 예를 들면 뭐 일할 때 어떤 데 가서 뭐니까 심사도 해줘야 되고 네. 이 심사도 해줘야지만 무슨 위원회도 가야 되고 등등등등 소위 사회생활을 하는데 다들 나이 정보를 요구를 하죠. 그걸 요구 아니오라고 할 수 없는 아니면 돈을 안 주니까. 다 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우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자는 거냐 말이야. 그야말로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서의 우리 공인인증서라든지 그렇죠. 무조건 자기 정보를 공개 안 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제한을 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생활이라는 것을 넓은 나의 생활 바운더리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앞으로도 더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18조에 있는 통신 비밀이 침해받지 않는데 이것도 프라이버시권 중에 이제 정보 시대가 될수록 이 통신 비밀이 여기서 이제 도청 이런 문제도 있긴 한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개인적인 공개하지 않고 싶은 것을 공개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런 것도 이걸 통해서 다 노출돼 버리는 위축될 수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어떤 곳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뭐 메일 주고받고 이런 거를 다 보자고만 마음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휴대폰 무슨 다 포렌식해서 이제 다 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제 이제 그 필요한 부분만. 그치.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라든가 일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제됐던 엠번방 같은 텔레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하고 다른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막 확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이런 것 때문에 확 퍼졌던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폰이라든가 이런 쪽을 그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이 개인이 원하지 않았을 때 이게 수사기관이나 이런 쪽에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 안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과 실제 불법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이런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쉽게 넘나들어서 정보를 취득해 갈 수 있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런 선택들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잘 설계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17조하고 18조하고 같이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도 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기정보 관리 통제인데 네. 잊혀질 권리 같은 거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젊을 때 우리 학생들이 다 젊으시니까 젊을 때 연애를 생각하면 딱 나올 거예요. 연애했다가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이거를 완전히 삭제하고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잊혀질 수 있는 기술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는 자기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국가가 그런 정보관리나 통제에 대해서 침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로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자유권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가 놓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침해를 예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 자체가 자기 정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가 왜냐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CCTV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자기정보 통제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자기정보 통제와 관련한 개별 법령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 CCTV 때만 해도 엄청나게 싸워서 보완된 거예요. 여전히 상당히 부족한 CCTV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러니까. 체크라든지 또는 과속 딱지 찍을 때 동반자는 안 찍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바뀐 거거든요. 사진을 그러니까. 나오기 위해서 그런 부분 형태로 많이 강화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